스파르타와 전쟁 중이던 아테네는 중립국 멜로스가 전쟁 중인 아테네의 뒤를 언제든 칠 수 있는 위협이라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아테네는 멜로스에 사신을 보내 중립을 깨고 아테네와 동맹을 맺길 강요합니다. 아테네의 중립 제안을 거부한 멜로스는 결국 아테네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기술된 멜로스의 비극입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대립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명분이란 귀족정과 민주정이라는 양쪽의 체제 대립이었습니다. 이러한 체제의 대립이라는 구도 때문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이후 냉전 시기 외교와 전쟁에 관한 참고 사례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멜로스가 당시 중립을 표방했던 건 정의는 정의라는 가장 뚜렷한 명분이었으며 체제 대립도 아테네의 국익도 그들에겐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막강한 해군력 앞에 섬나라 멜로스의 정의는 무참히 짓밟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있어 명분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되거나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명분만으로 행동이 용인되진 않습니다. 실행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명분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힘없는 정의가 공허한 외침이듯 실현할 능력이 없는 명분 또한 공허할 뿐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러합니다. 대동세상을 표방하는 이재명의 명분은 틀리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구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그러기까지의 과정에서 수많은 거짓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대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실현할 위치에 서기까지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멜로스의 비극은 지금의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위치를 돌아보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입니다. 또한 외교에서뿐만 아니라 극단의 여야의 대립구도에서 강요당하는 편들기를 거부하며 대안을 찾아 나서는 이들에게 던지는 울림이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일 9월의 첫 번째 토요일에 찾아뵙습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후구맨입니다. 아, 토요일이래. 일요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아, 근데 우리는 업로드는 일요일이잖아. 아, 뭐 이제 그 꾸역꾸역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9월이니까. 아니 9월이 됐다고? 갑자기 밤에 좀 서늘서늘하고. 네, 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습도가 많이 줄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참 신기합니다. 네. 아, 그래서 원래는 뭐 어떻게 나나 그랬는데 어떻게 났습니다. 꾸역꾸역.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 정치의 숲, 이 채널이 이제 그 총리님 강연들 올리면서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이 채널이 좀 이제 홍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그 저기 뭐야, 지난 경선 때 그때 이제 대통령님 그 싱크탱크죠, 연대와 공생. 이낙연 총님, 예, 싱크탱크. 네, 그쪽 측에서 이제 만든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 총리님 미국 가시고 나가지고 연대와 공생에서 이제 심포지엄을 몇 차례 가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심포지엄들 이제 그 라이브 영상 같은 것도 다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근래에 들어가지고는 보면 자체 컨텐츠를 이제 좀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보면은 저기 신정현 의원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몇몇 패널들 나와가지고 하는 이제 신정현의 청년 내각, 이런 방송도 있고, 또 뭐 안일원 씨라고 여론조사 전문가, 이분이 그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 대표더라고요. 네네. 예. 그 좀 내공이 있으신 분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안일원 씨가 이제 그 매주 나와서 좀 짚고 있는 그 안일원의 총선 전략, 그래가지고 총선 전략인데 꼭 이제 선거 전략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현안에 관해서 민주당 문제점, 주로 이제 민주당을 많이 타겟팅해가지고 윤석열 정도 짚긴 하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이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거기에 관한 그걸 이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현안을 짚기 때문에 민주당 중심으로 이제 해설을 많이 해주는 그런 이제 방송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사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데 그 퀄리티에 비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좀 컨텐츠들이 아까워요. 이게 뭐 특히 우리 진영 쪽에 보면은 뭐 스피커 몇 개 없잖아요. 네. 정신이랑 이제 뭐 제대로 된 스피커 그러면 정신이랑 100브리핑 정도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이제 하는 거랑 좀 방향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짚는 스타일이. 근데 충분히 이제 저는 이걸 뭐
모든 거 이거 보고 다 이대로 받아들여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이제 충분히 매주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 컨텐츠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신정현 의원이 하는 그 청년 내각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매주 일어나는 이슈들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다루고 있어서 네. 뭐 이렇게 정치 신세계나 백브리핑에서 들을 수 없는 네. 뭐 다른 관점에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시기에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 내각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예능을 표방한 이제 그런 뭐 예능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약간 이제 그 좀 라이트하게 그렇게 이제 짚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약간은 그 패널들 자체도 다 젊은 사람들이고 조금 좌파 성향에 가깝기 때문에 그 온도 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방송 듣다 보면은 하지만은 충분히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한 번씩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 안드론 씨 컨텐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사실관계만 가지고 짚어가지고 분석을 하시잖아요 보면은. 네네. 그런 점에서라도 충분히 이제 볼만한 가치가 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예,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그 같습니다. 이제 과거 사례 같은 것도 이제 꽤 옛날 것까지 그렇죠.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데이터로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네, 벌써 한 이번 주가 12번째. 네, 뭐 그쯤 아마 뭐 그랬을 11번, 겁니다. 12번 그쯤 될 예.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지금 정치의 숲 그 채널이 구독자가 제가 어제 이제 확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16,000 정도, 17,000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늘긴 늘었어요. 아마 총리님 강연 영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한 2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낙연 TV 구독자 수가 20만이거든요. 맞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우리 쪽 스피커라고 하긴 못하지만은 아무튼 이제 우리 쪽 그 유튜브 채널 중에 구독자 수 제일 많은 데가 이낙연 TV예요. 유일한 실버 버튼. 예, 15버튼 넘어간 거지 20만이니까. 그래서 정치수습도 좀 키워줘야 하지 않나. 이게 지금 그 총리님이 이낙연 TV 채널을 당분간 가동시킬 계획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내부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이제 전해 들어보면은 네네. 아마도 선거 때나 돼야지 쓰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마도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이것도 좀 그 연대학 공동 측에서 좀 이 채널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명시를 해주셨으면 싶은데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이제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지금 봐서는 연대학 공동 측에서 운영하는 채널을 갖고 이 채널이 그리고 총리님 그 앞으로 활동을 이제 올리는 그 채널 중에서 가장 공식에 가까운 채널이다. 그래서 네네. 정치의 숲 채널을 많이 좀 들여다봐 주시라. 적어도 이제 구독자 수에 부합하는 수준의 이제 그 조회수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다른 컨텐츠들도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 정치의 숲. 그리고 이번 주에 김남국 그 제명이 부결이 됐어요 결국. 네. 이게 그게 무슨 위원회지? 그게 윤리위? 윤리위구나. 네. 맞네요. 윤리위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임위 단계에서 이제 부결된 거죠. 그러니까 본회의까지 가지도 못하고 3대3으로. 이게 그래서 이거 부결 발표 나고 다음 날인가 김종민 의원이 어디 그 아침 시사 프로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잘 짚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지금 뭐 유야무야 아주 최악의 형태로 끝나버린 혁신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 방탄국회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좀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김남국 국회 제명안 뭐 였었다고 하는데 네. 차라리 본회의 가서 부결을 시켰어야 차라리 맞지. 이게 아예 상임위 단계에서 딱 나오잖아요. 민주당 의원 3명이 네. 반대 던져가지고 그렇죠. 동수로 해가지고 부결된 거잖아요. 네. 그럼 방탄 이미지 그대로 전혀 벗지 못하고 그렇죠. 그대로 그냥 고착화돼버린 네. 실수다. 네. 본회의 때 그냥 부결시켰어도 되는데 차라리 그때는 무기명이니까 뭐 뻔하긴 해도 그래도 민주당 욕먹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뭐 좀 그래도 덜한데 이거는 훨씬 더 최악의 형태로 네. 김남국 의원을 실드를 쳐버렸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신경민 의원이 그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제 김남국이 지금까지 드러난 기존에 알려진 그 이제 김남국 본인 계좌 이외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가족 계좌, 차명 계좌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규모가 그 기존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굉장히 거대할 수 있다. 거대한 걸로 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신기민 의원 말씀은. 근데 이제 액수가 좀 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정말로 불거져 버리면 그대로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이거를 뭐 제명도 못 시켰는데 민주당 반대로 더구나. 물론 지금은 이제 김남국 의원이 자기가 이제 뛰쳐나가가지고 탈당을 해서 의미 없죠 사실. 무소속 신분이긴 한데 네. 이게 어차피 불거지면은 네. 민주당 탓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게 그 저기 뭐야 민폐를 안 끼치려면은 지금 뭐 어차피 제명 안 됐으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이제 좀 이재명 단식하고 있잖아요. 네. 그 앞에 가서 막 치킨 뜯으면서 막 빈정대는 거야. 지가 왜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하고 손을 끊기 위해서 지금 이 김남국이 민주당 탈당했어도 저 새끼 민주당 새끼다라고 그 딱지를 못 벗는 이유는 탈당해서 나가봤자 친명이잖아 어차피. 근데 딱 나가서 이제 반명의 액션을 취하는 거야. 막 아씨 단식하니까 재밌어요. 막 그러면서 막 치킨 뜯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앞에서 약 올리면서. 어? 안 그래도 수준 낮은데. 어차피 일배 수준까지 갈 필요 있나? 그게 당을 위한 진정한 살신성인이다. 어? 뭐 출마를 안 하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김남국 막 울면서 치킨 뜯을 것 같은데 연기력이 안 돼서. 그래서 치킨을 뜯어 울면서도.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28일 날 29일 이틀간 이제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었죠. 네. 뭐 이때 이제 다 까놓고 얘기를 해보겠다. 뭐 그래서 이제 당초에 총리님도 그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이제 그런 좀 이제 강한 질문들이 사석에서 나왔을 때 하셨던 말씀이 28일 이후에 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정당이 워크숍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기존 기조 그대로 쭉 가는 것 같고 반명은 반명대로 어떤 불만도 해소하지 못했고 친명한테 짓눌려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보면은. 전해지기로는 서른 의원만 워크숍 현장에서 뭐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뭐 그 정도 외에는 뭐 없었다. 그냥 늘 있던 거. 그렇죠. 늘 했던 얘기들인가. 그 뭐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렇고 이틀 동안 워크숍 했으면은 좀 이렇게 막 머리 터지게 싸워볼 만도 한데. 별로 그런 사람도 없었다 당내에서. 작년 워크숍에 거의 재탕 아니었나 싶습니다. 작년 워크숍은 그 이재명 전당대회 불출마라고. 네, 그때 누가 그 얘기했죠? 홍영표 의원도 그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맞다. 작년 워크숍 때 홍영표 의원이랑 뭐 같은 방송에 뭐 그랬었죠. 예, 맞아요. 예. 맞다. 하나도 안 바뀌어. 안 바뀌었습니다. 네, 안 바뀌었어요. 참 그래서 참 막막하다. 네네. 9월이 됐는데 여름도 갔는데 바뀌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이게 답답하기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이번 주는 계속 답답한 이야기밖에 없어.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좋은 이야기 없어. 화나는 얘기하고 답답한 얘기 그렇게만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귀여운 감자님, 비달사순, 리짜이밍님, 친절한 이순씨님, 퀴달리에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달사순은 일본 브랜드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비달사순은? 샴푸 브랜드명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찾아보시고. 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 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 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 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문의하실 곳은 SNS 프로필에 오픈 카카오톡방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머랭 쿠키와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구운 약과, 호두 강정의 에그타르트까지 정말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그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이 라만까까로부터 소정의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후원을 그러니까 후원이 아니고 제공을 받았거든요. 아 이거 그 호두 전거도 한 봉지 들어왔던데 그래서 좀 까먹고 왔는데 지금 네네네네 드디어 영접하셨군요. 그 철저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다니까 통제 안 하면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집에 이제 안 그래도 그 자물쇠 있는 그 소형 금고가 하나 있는데 네. 걷다가 장바가 났습니다. 이거 그냥 냉장고 같은데 넣어놓으면 고딱고딱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 꺼내 먹을 때 절차를 조금이라도 복잡하게 해야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막 참고 있다가 한 번씩 꺼내 먹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죠? 네, 좀 세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이게 중독성이 장난 아닙니다. 어쩌라고 이런 걸 만드셨는지 참 원망스럽습니다. 무서운 분입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이야기 좀 해봅시다. 네, 정말 화가 나는 그리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소식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 때 설치된 5분의 독립운동가 흉상 중에 처음에는 5분의 흉상을 전부 육사 바깥으로 뺀다고 그랬다가 사건이 불거지니까 홍범도 장군 동상만 바깥으로 빼겠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좀 뭐 천천히 한번 짚어봅시다. 일단 이제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사실 올해 불거진 일은 아니에요. 최초는. 그렇군요. 작년 10월 국감 때 이제 처음 말하자면 국힘 측에서 문제를 제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국힘 그 의원 중에 신원식이라고 있는데 이 양반이 육사 출신이고 삼성 장군까지 지냈던 사람이에요. 3스타구만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보면은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는 하나 자유시 참변에서 독립군 씨가 마련데 주역이었다. 이거 사실 이제 틀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소위 소련군이 된 이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육사에 만들려고 했는지 의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국감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작년 그 11월에 육사에서 교내 기념물 재정비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재정비 사업 추진하게 된 명분이 국회 지적 사항이었다. 그러니까 이 신원식의 말이 지적 사항이었다. 이제 이거 보면 짜고 친 플레이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신원식이 명분을 주고 국감에서 명분을 주고 그러니까 바로 육사에서 받아먹은 그런 이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좀 묻혀 있었어요. 드러나지 않고 이제 그냥 국수사에서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그 근래에 그 육사 측에서 이제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이제 독립운동관으로 이전할 수 있냐 그렇게 독립기념관에 이제 문의를 했는데 그게 문의가 드러나면서 이 일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그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하필 시사타파에서 단독 딱지를 달고 내보냈습니다. 아마 뭐 직접 취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원식이 좋겠지. 네네. 우원식 의원이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회장이기 때문에 우원식이 여러모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사실 그 기념사업회 자체는 충분히 의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나가지고 뭐 24일 날 이제 우원식 의원실 측에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2번 뿌렸어요. 오전 오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은 내용으로 25일날 기자회견 한다고 이 건에 관해서. 그래서 25일날 막 실제로 이제 민주당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했고. 근데 이날 당일 아마 국힘 측에서 이제 근데 기자회견과 별개로 이거 문제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양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철거 대상을 최초에 얘기했던 철거 대상들을 한번 봅시다. 이거 보면은 최초에는 육사 본관 앞에 있는 동상 5기 이렇게 본관 딱 정문 앞에 바로 앞에 이렇게 다섯 분 그 흉상이 쩌라게 있는데 그 흉상 5분만 철거한다고 했다가 이후에 한 분 더 추가됐어요. 이분은 충무관 육사 충무관이라는 이제 건물 안에 있는 박승환 참령이라는 분의 이제 흉상 또한 철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총 6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인지 한번 봅시다. 뭐 이제 첫 번째는 그 홍범도 장군, 뭐 다들 아시는 이분은 이제 독립군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포수 출신이었고 정식 그 군사의 교육은 받은 바가 없어. 그러니까 총을 굉장히 잘 쏘시는 분인 거지. 사적으로. 아 정말 잘 쏘셨다고 예, 하더라고요. 명사수겠죠. 그 밥 벌어먹고 해야으니까 총으로. 이게 이분 일화가 홍범도 장군 일화가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 말년에 카자흐스탄까지 이제 네네. 이주를 강제 이주 됐잖아요. 당했죠. 예. 강제 이주 당했죠. 강제 이주 되고서 그때 이제 소련이 그 독일이랑 네. 전쟁하고 있을 때 독소 전쟁 때. 예예. 네. 그때 자기도 출전하겠다. 네. 그래 근데 이제 이때 이미 연세가 제법 있으셔가지고 네. 거부를 당했다고 해요. 징집 거부를.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세워놓고 몇 미터 거리라고 하더라. 꽤 먼 거리에서 네. 총을 쏴가지고 그 물건을 명중시키셨다고. 음. 자신의 총솜씨를 그러니까 녹슬지 않은 총솜씨를 네. 자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만 하죠. 이 당시에 포수라는 게 우리나라 이 저기 뭐 이즈음까지 보면은 이 포수들이 쓰는 총이 굉장히 그 구식총이에요. 그렇죠. 네네. 이제 이때쯤에 이미 이제 그 탄피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한 발씩 집어넣고 쏘는 볼트 액션 소총이 다 보호이 된 상태였는데 우리나라 그 포수들은 구식 화성총 같은 걸 썼다고. 그래서 이건 탄도도 부정확하고 타이밍 맞추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런 총으로 호랑이 잡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 외국인 사냥꾼이 예. 한국 그 호랑이 사냥꾼 포수들 예. 얘기하면서 아주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격술 자체도 훌륭하고 이 깡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진짜로. 그 당시에 이제 포수는 그 총이 이제 좀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호랑이한테 엄청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총을 가까이 접근해서 이게 바로 팍 방아쇠 당기면 바로 나가는 그런 총도 아닌 그런 걸 들고 와가지고 호랑이 잡겠다고 근데 잡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분이셨고 그리고 이제 1895년 을미 의병 시기부터 이제 20년 넘게 이제 항일 전쟁에 이제 가담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술 국치 이후 이제 1910년대 말에서 20년대 초에는 만주에서 이제 무장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를 하셨고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봉오동 전투의 이제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항일 투쟁 세가 이제 약해지니까 그때 이제 소련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스탈린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이때 이제 스탈린주의자들이 좀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해를 받으셨고 그 이거 보면 이제 뒤에 다시 얘기했지만 이분은 스탈린 공산주의로부터 박해당한 분이에요. 스탈린 공산주의자가 네네. 아니고 레닌 시절 공산당에 가담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체제를 뭐 인정한다기보다 당시에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제 소련으로 넘어갔는데 그 당시 소련이 레닌 공산주의 체제였으니까 그냥 그 체제를 따라간 것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당시에 소련이 그런 그 열강들에 의해서 이렇게 식민지가 된 그런 네. 나라들의 독립을 이렇게 좀 지지하고 그렇죠. 네. 뭐 물론 이제 그 저희에는 자기들이 공산화 시키려는 의도는 있긴 했지만은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어찌됐건 독립이라는 명분 하에서는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는 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줬어요. 이거 박정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장군은 훈장이 2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분은 이제 운파 박승환 이분이 이제 그 추가된 분입니다. 그래서 네. 대한제국 육군 참령이셨고 이분은 그 조선군 시절 이제 무과에 급제해가지고 군복무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대한제국 시절에 조선군이었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 대한제국군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1907년 대한제국군이 해산되자 책임을 통감하면서 자결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자결을 한 이후에 이제 휘하 그 부대원들이 그 대한제국군 최후의 항전이라고 하는 이제 남대문 전투를 일으켜가지고 이 중에 다수는 이제 그 현장에서 전사를 했는데 살아남은 이제 이 대한제국군 출신 이제 이 부대원들은 그 무장 독립투쟁으로 이제 그 가담을 해서 이제 그 광복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이제 상징이 되냐면은 그 구한국군과 독립군 그리고 이제 현대 한국군의 군사적 정통성을 잇는 가교다.
그 조선 제국 이제 마지막 군대 장교로 있던 분이니까 네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62년에 또 이제 정부가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또 추서를 했습니다. 또 62년에 박정희 때.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오당 이회영 선생. 이분이 이제 그 양반가 출신이시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제 대부호셨고 집에 뭐 가산 탕진의 아이콘 아닙니까 이분도. 가산을 전부 다 팔아서 네. 예, 현금화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다섯 형제가 네. 다 같이 이제 만주로 가서 그렇죠.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을 네. 하시죠. 네. 그래서 저 을사조약 이후에 이제 그 신민회 결성에 참여를 하셨고 이제 경술국지 이후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만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신흥 무관학교에 거의 이제 그 뭐 주축들이 되신 분이죠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해방 후에는 해방이 아니고 이제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셨다가 그 이제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물러나셨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30년대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본 인사들에 대한 뭐 사보타주라고 하나 이거를 사보타주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이제 이런 테러는 아니니까 네네네. 우리 입장에서는 테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인사들에 대한 이제 항일 운동을 많이 이제 추진을 하셨던 분이에요. 적군의 대장들을 암살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만주로 잠입하려다가 이제 경찰에 잡혀가지고 일본 그 순사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고문당한 뒤에 이제 옥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회영 선생도 62년에 뭐 마찬가지로 건국훈장 독립장이 주소가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분은 김좌진 장군, 너무 유명한 분이죠. 네. 예, 뭐 북로군정서 이제 총사령관이시고 뭐 김좌진 장군도 원래 맞다 양반가 출신이셨지. 그래가지고 이제 육군 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제국 육군에서 이제 복무를 하셨어요. 김좌진 장군도. 그러다가 이제 군대 해산 이후에 이제 만주로 이동해가지고 1910년대 이후부터 이제 무장투쟁을 이제 그 전개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청산리 전투를 그셨고 아시는 바대로. 그다음에 20년대 중반에는 신민부의 군사 부위원장 겸 총사령관직 수행. 그리고 이제 1930년대에는 고려 공산당 출신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제 암살을 당하십니다. 네. 이것도 공산주의자한테 뭐로 암살을 당하셨네. 김좌진 장군도. 이렇게 보면 별로 그 윤석열 정부 말하는 빨갱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랑 거리가 먼 분 아니야 이분도. 그래서 이제 김좌진 장군도 마찬가지로 62년에 이제 그 정부가 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주소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분은 이제 백산지청천 이분은 광복군 총사령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뭐 그 무관학교 입학해가지고 군경력 시작하셨고 뭐 그 경수국지 이후에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됐는데 바로 탈영을 하셨어. 네, 탈영하셔가지고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셔가지고 원래 이제 그 무관학교 출신, 그러니까 장교 출신이니까 그 신흥 무관학교에서 이제 교관으로 근무를 하시고 뭐 서류군정서 한국 독립군을 조직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1930년대에도 이제 여러 전투들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그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결성되자 총사령관으로 이제 복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 후에는 국회의원으로까지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62년에 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주소가 됩니다. 네. 그 이제 마지막 분은 그 철기 이범석 이분은 초대 국무총리예요 우리나라. 네네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겸 뭐 국방부 장관 그랬어요 초대. 그래가지고 그 이분은 그 중국에서 중국 육군 강무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근무를 하셨고 뭐 북로군정서에 가담해가지고 여러 전투를 치르셨던 분이에요. 이후에 이제 중국 국민혁명군으로 이제 군적을 옮겨가지고 항일 활동에 참여하다가 이제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가담해가지고 뭐 임시정부 그 광복군에서 부참모장 제2지대장 등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 후에는 초대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그리고 63년에 이제 또 건국훈장 대통령장 주소가 되셨어요. 다 영웅들 아닙니까? 쭉 이렇게 이력을 대충 간략하게 봐도.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처음에 그 국방부가 철거 사유라고 이제 든 것들이 뭐냐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특히 논란이 되는 형상이 인물된 소련 공산당에 가담했던 사람이 있다. 근데 이제 육선은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 있는 사람의 형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이게 육사 입장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공산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 침략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거 아니야? 근데 그놈의 이제 국방 백성가? 네. 거기에 이제 항상 논란이 되는 것
바꿀 때마다 논란이 되죠. 네. 그 그놈의 주적관인데 주적관, 네. 네. 북한을 주적으로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뭐 북한 외에도 네. 뭔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 전체를 다 네. 주적으로 네.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제 또 그냥 이놈의 이제 뭐 북한 아니면은 이제 넓어져 가지고 이제 공산 세력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한뭐 21세기 들어가지고 한국군이 네. 실급적으로 전투 활동을 벌였던 사례들이 몇 번 있잖아요. 그 대부분 해적 소탕 아니야? 그렇죠. 예. 걔네들이 공산당이야? 어? 그리고 베트남하고 지금 국가 수교 상태고. 그렇죠. 수교 상태고 뭐 중국하고도 중국하고도 무역 장사 연락이 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야. 그러니까 뭐 중공이야. 지금 이름만 다시 중국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수교 맞으면서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해서 그렇지 그 전까지만 해도 소련하고 러시아하고도 얼마나 그 물건 많이 팔아먹었는데 그럼 우리 돈도 빌려주고 우리 저기 뭐야 그 어디야 팔도 도시락 팔도 도시락면 같은 거 초코파이 그다음에 오뚜기 마요네즈 같은 거 그거 다 지금 빨갱이한테 물건 대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그 뭐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육사는 그냥 나라를 지키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그 일제 때 이 맞서 싸운 분들은 충분히 육사의 정신에 부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본이 뭐 수틀려 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올 일이 없다고 아예 보는 건지 참 이 철거사의 첫 번째부터 참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 억지스럽긴 한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독립운동보다는 창군이 역사적 분야에 적합한 인물의 형상을 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뭐 그러면서 현재는 공항국복의 역사가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독립 특히 그 형상들을 쭉 인데 보면 다 보면은 그 일제 때 항일운동 했던 분들 형상만 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군의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예요. 뭐 그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이회영 선생 정도는 직접적인 이제 군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물론 이제 그 군관학교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지만은 그래서 이제 굳이 빼야 한다면 이회영 선생 정도는 뭐 독립기념관으로 보낼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보면은 8월 27일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때 나온 얘기가 그 형상 철거 이후에 그 자리에 백선엽 메가더 벤플리트 동상을 설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육사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더 웃긴 일이죠, 진짜.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8월 24일 날 그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보면은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백선엽 항목에서 추가된 문구가 있었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문구가 삽입이 됐었는데 이게 싹 사라져요. 8월 24일 날 도로 사라지고 그 다음 날에 육사 홈페이지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삭제됐었거든요. 백선엽 웹툰이 재공개가 됩니다. 되게 이제 미화하고 영웅 만들기 웹툰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작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아무튼 이 웹툰이 다시 재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요 1년에 이제 움직임이 같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8월 24일 날 보훈부에서 이렇게 하고 25일 날 국방부 육사에서는 다시 백선엽 띄우기 시작하면서 27일 날 한겨레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지. 백선엽 형상 세우려고 한다고. 이거 그러니까 백선엽 형상 세우려고 애초에 뭐 육사는 공산 세력에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억지스럽게 규정을 한 거라고 봐요. 맞죠. 네. 네.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 백선엽이.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6.25 때 그 전적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부대 버리고 지역도 튀겠다는 그런 증언도 그런 얘기도 있고. 있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옛날에 뭐 인터넷으로도 많이 이제 얘기가 됐었고 뭐 EJ 같은 데서도 했었나 옛날에? EJ는 별로 하여튼 뭐 했었는데 어쨌든 좀 정리는 필요하고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백선엽을 찾아보니까 네. 사실 그 백선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에서도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어떤 얘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 있죠. 아예 빠져 있어요. 네. 네. 빠져 있고 오히려 뭐 낙동강 전투나 어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전투에서 뭐 백선엽이 네. 뭐 빡세게 싸웠다. 네. 그런 내용들만 있어가지고 좀 다시 한번 확인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육사 내부 인사 중에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보면은 뭐
백선엽도 옛날에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회개했다. 회개했다. 네. 홍범도 장군은 그 소련군 가담 이력을 회개한 적이 없다. 뭐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야? 뭐 회개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명분을 얻은 게 형상 위치의 적절성 논란이 있다. 뭐 이런 소리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막 조잡하게 그냥 이것저것 그냥 다 갖다 붙여놨네. 네. 그래서 이제 철거 사유를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얘기가 그 국방부와 합참본부 이제 그 청사에도 홍범도 장군 형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다 이제 세운 것들이죠. 이것들까지 철거를 하려고 지금 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 홍범도 함이 있죠 해군에. 네네. 홍범도 함 변경까지 이제 추진하려고 들고 있다. 그런 얘기가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잠깐 보면 홍범도 함은 잠수함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손원일급 잠수함 중에 이제 7번 함입니다. 이게 이제 뭐 보통 배가 이제 무슨 급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그 배수량 가지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첫 번째 취역한 배 이름이 이제 그 급의 이제 그 말하자면 플래그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손원일급 그러면은 손원일이라는 함이 취역이 되고 그다음에 그거랑 동급의 함들이 이제 주르륵 같이 이제 나오는데 그 동급의 함들을 다 이제 손원일급 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손원일급 함은 이제 잠수함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그 이 손원일급 잠수함들이 뒤에 이제 지금 9번함까지 나와 있는데 다 독립부사들 이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잠깐 네. 보면 이제 1번함이 손원일함이고 2번함은 정지함, 그다음에 3번은 안중근함, 4번함은 이제 김자진함, 5번함은 윤봉길함, 6번함은 유관순함, 7번함이 이제 홍범도함, 8번함이 이범석함, 9번함이 신돌석함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특이할 만한 건 그 유관순함. 네네. 이건 해군 함정 통틀어 가지고 유일하게 여자 이름 붙은 함이에요. 유관순 열사가 이제 그만큼 그 사실 그 좀 붙일 만한 이제 여성분들 이름이 더 있는데 여자 열사분들 이름이 더 있는데 이거 이제 아마 차후에 뭐 다른 함들 나오면 붙을 것 같긴 해요. 이거 이제 이름 좀 쭉 보면 아니 다들 이제 그 명망 높으신 분들이긴 한데 안창호 선생은 왜 없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도산 안창호 함은 이 후계함이다. 네. 이 손원일급보다 더 센 잠수함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게 장보고급이었거든요. 장보고급 같은 경우는 다는 안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고려나 조선 혹은 이제 뭐 삼국시대까지 가가지고 그때 주로 해전에서 왜군이랑 맞서 싸웠던 분들 이름을 네네.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뭐 장보고함급 같은 경우도 뭐 이순신함도 있고, 근데 이순신함이 이제 그 충무공은 아닙니다. 충무공 부관 말고. 중에 예. 동명인 이순신 장군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 이름 붙인 함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이 해군의 잠수함들은 보면은 일본 깐 장군들 네네. 이름을 쭉 붙여왔다. 사실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 바다에서 깐 애들은 대부분이 다 왜구들이었지.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의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해군은 주적을 일본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중국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해군이 제일 많이 상대하는 건 중국이에요. 중국 어선. 네, 그렇죠. 근데 전쟁 터지면 일본도 무시할 수 없지. 아, 일본 무섭죠. 네. 네. 사실 우리나라 해군은 북한군은 별로 까댈 일이 없을 거예요. 전쟁이 터진다고 해도 뭐 북한군 그 잔챙이 들냐 잠수함 좀 때려잡고 나면 거기 가서 한포 쏘는 게 일일 거야. 뭐 북한 쪽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그 홍범도함 이름까지 명명을 바꾸려고 하고 이거 이제 그 저기 누구 한덕수 총리도 그 대정부질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뭐 그 홍범도함 이름 바꾸는 거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제 질러 버렸어요 지금. 그 이런 식으로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제 그 최초는 이제 그 흉상 5개를 다 치운다고 그랬다가 최종 철거 이제 방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 밖으로 이전을 하는 걸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뭐 아까 이제 처음에 거론됐던 4분 이외에 그 박성환 참령까지 해서 5분 형상은 육사 다른 곳으로 교내했을 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9월 1일 날 국방부 유튜브 계정이랑 그다음에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제 그 홍범도 장군 관련 영상 관련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홍범도 장군 그 일대기 영상이 있었어요. 국방부 유튜브 채널에. 그리고 네. 이제 이 일대기 영상을 홍보하는 글이 국방부 페이스북에 있었는데 요거 둘 다 지금 비공개로 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국방부에서는 아예 홍범도 장군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윤석열은 대체 왜 이러냐, 왜 이럴까?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러나? 물론 작년 이제 10월부터 시작되긴 했지만은 이거 이제 윤석열 생각은 뭔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29일날 국무회의 때 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 이제 뭐 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제 확실하게 규정 짓지는 않겠는데 뭐 국무위원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대체 뭐가 옳은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한소 수교 이후에 많은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냐. 이게 뭐 공산 그 주의에 가담한 이력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확한 대적관을 가지고 군 간부를 양성하는 곳이 아닌 독립기념관 등 다른 적재적소에 이전하는 게 왜 잘못됐다고 하느냐. 뭐 이념이 중요하다. 국정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 무슨 원칙이 뭐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선거 이게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지금 선거 내년이면 총선이니까 선거 앞두고 이러는 게 뭐 그 정무적 판단으로 보면 손해 보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은 뭐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윤석열이 그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예. 근데 되게 이 인식이 얕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지금 이러는 거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딴에는 벤치마킹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에 이제 지지 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진하시는 일들이 있잖아. 그런 장면들을 자기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장면들 머릿속에서 떠올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전형적으로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뭐 똑똑이도 못 되는 거지 뭐 사실 이 정도면은. 이게 그 어설프게 따라하면은 안 하는 이만도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0일날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게 여권 고위 인사의 전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지금 철거하는 게 단순히 뭐 이념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그 군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 그걸 바로 잡으려는 지금 뭐 움직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어떤 그래서 보면은 뭐 전임 정부에서 북한군 창설의 주역이자 김일성 포상을 받은 김은봉이 이끈 항일 운동을 국군의 뿌리로 만들기 위해 소원을 시도하다 반대 여론 때문에 실패하자 홍범도 장군을 일종의 대체제로 내세웠던 정황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홍범도 장군을 부각한 근본적인 목표는 독립 영혼 추앙보다는 한미 동맹의 근간을 둔 군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거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김원봉 그 의사를 이제 그 서운을 추진을 하려고 했어요. 문재인 정부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그 공산당 그 이력 때문에 나중에 이제 김일성한테 숙청당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뭐 북한 정권 이제 초창기를 함께 했었죠. 그렇죠. 이제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운은 이제 취소가 됩니다. 결국 그 대통령님이 상당히 이거를 좀 강하게 추진을 하시려고 했었던 정황이 있어요. 당시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그 국민을 설득하는 연설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뭐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대체적으로 내세웠던 정황이 뭐 확인했다. 뭐 여기까지도 이제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이제 근본적인 목표가 한미 동맹의 근간을 둔 군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다. 한미 동맹 문재인 정부 때 뭐 안 좋았나?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좀 민망할 수준으로 좋았죠. 어떻게 보면 미국 가가지고 미국 가실 때마다 대통령님이 그 6.25 때 참전 군인들 만나셔가지고 계속 이제 그 덕담들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대우해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코시국 때도 보면은 막 그럼요. 마스크나 이런 필요한 생활 물자들 그러니까요. 전달하시고 그 정도로 그 참전 용사들을 예우한 정부가 잘 없었죠. 그렇죠. 막 그 진짜로 막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챙기는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무슨 한미 동맹을 뭐 부정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의 정말 중요한 동맹이고 거의 세계 유일의 동맹국이죠. 동맹국인데 군의 역사를 오히려 한미 동맹 하나의 관점으로만 가두는 거는 그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군으로서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유구한 역사가 있잖아. 우리나라 나름의. 그리고 굳이 그 한미 동맹을 강조하지 않아도 그 뭐 군복무 해보면 다 아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얘네들 되게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네만 뭐 한미 동맹 챙기는 줄 알아. 이거 이제 관련 한미 동맹은 흔들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네.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제 트위터에서 그 어느 분이 이제 올리실 걸 저도 나오기 전에 봤는데 좀 예. 많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 이제 트위터 아니고 X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트위터라고 하죠 그냥. 어느 이제 트위터리 한 분이 이제 그 올리신 내용인데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이제 그 한미 동맹을 만들고 지키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연표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벽에 붙여놓은 게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님도 빠져 있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빠져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님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그 윤석열의 입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취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너무 윤석열 취향인데. 네. 그러니까는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그놈의 그지 같은 빨갱이 소리 들었다고 뺀 거야. 근데 그 미국에서 제일 좋아했던 대통령이 누군데? 그리고 미국이 살린 대통령이 그렇죠. 김대중 네, 대통령이고. 정말 소름 돋습니다. 진짜 소름 돋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이거 그 늙은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천공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돼 저도. 그러니까 천공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 별로. 너무 황당해서. 네, 진짜. 너무 황당해서.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님이랑 총리님이 이제 연이어서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네. 27일 날 이제 대통령님 올리신 글을 한번 봅시다. 육사 교정 항일 무장 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 철거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듯이 우리 국군의 뿌리도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국권을 잃고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로 떠돌며 풍찬 노숙했던 항일 무장 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이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이리저리 떠돌아야겠습니까? 그것이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예우이며 보훈입니까? 여론을 듣고 제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부디 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숙고한 게 그 제고하고 숙고한 게 결국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만 네. 통일기념관으로 보내겠다 이거긴 한데 미친 새끼들 진짜. 그래서 이제 그 28일 날은 또 이제 총리님 또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좀 상당히 강경하게 올리셨어요. 네. 많이 이제 화가 나신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은 얼빠진 폭주를 당장 멈추라.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갈수록 태산이다. 이번에는 홍범도 장군 등 항일 무장투쟁 영웅들의 동상을 육사에서 옮기려 한다. 그 얼빠진 폭주를 당장 멈추라. 홍범도 장군은 옛 소련 땅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며 항일 무장투쟁을 벌이시다 광복 2년 전에 생애를 마감하셨다. 그런 장군을 북한이나 6.25와 관련 짓는 정부의 천박한 인식은 국가와 역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우리는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를 최대한 넓게 포용하려고 노력해왔다. 2021년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온 것도 그런 노력의 연장이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고 체제의 우월성이었다. 이번 처사는 대한민국의 그런 정통성과 우월성을 훼손하고 있다. 편협한 이념으로 만사를 재단하려는 위험한 폭주로 국가와 역사를 어디까지 망가뜨리려 하는가. 홍범도, 김좌진, 이회영, 이범석, 지청천, 항일 독립투쟁의 영웅들을 모멸하지 말라.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그 일본이랑 이제 좀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면서 뭐 가치를 공유한다 그런 식으로 일본과 우리는 가치를 공유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네. 보면은 일본은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그 좀처럼 원내로 진입하기는 힘든 수준의 이제 의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공산당을 허용을 합니다. 일단 있죠. 네, 일단 있죠. 같이 공유해야 될 거 아니야? 일본도 공산당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왜 이분들 중에 이분들도 아니지 홍범도 장군 가지고 왜 그러냐고 대체. 스탈린 시절도 아니고 김정일이랑 더더욱 뭐 아무런 접점도 없는 분인데 김정일이랑 김일성이랑은 아무런 접점도 없는 분인데. 아니 이 국방부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그쵸. 모여서 한 명도 빠짐없이 기자들도 모두 황당하다는 심각하게 처벌렸죠. 예. 국방부 대변인 그 참 요즘
여러 가지로 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진짜 욕봅니다. 기자회견 나가서도 그 한번 그렇게 이제 심하게 처벌려고 그 다음 날에 어디 평화방송인가 나와가지고 거기서도 그 진행자가 이례적으로 공격적으로 막 따박따박 따졌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답변을 못해. 왜냐하면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거가 없죠. 네. 이게 막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네. 그건 이미 다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그렇죠. 정리가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유시 참편 같은 경우도 홍범도 장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네. 오히려 자유시 참변이 있고 나서 그 소련 당국에서 이제 그 자유시 참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네. 공격한 네. 예, 공격했던 그 부대원들을 재판을 할 때 네. 재판위원으로서 홍범도 장군이 오히려 참여를 했고 네. 그러니까 네. 그 사건 자유시 참변의 뒷수습과 네. 네. 해당 그러니까 행위자들의 처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히려 나섰던 분이 당시에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입당 원서에 써 있잖아요. 입당 원서에 고려 독립. 네. 그러니까 일본이랑 싸우려고 소련을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잊어버렸지만 네. 그 청산리 대첩 이후로 이 일본 애들이 만주에서 진짜 막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다 그냥 태워버리면서 아주 예. 뭐라고 말할 수 없죠, 뭐. 네, 정말 어마어마한 대토벌을 시작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군이 생존할 수 있는 근거지를 갖다가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네. 이제 당시에 군이 뿔뿔이 다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도 약간 부대단이었어.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부대가 따로 있었고 네. 따로 활동하고 있었고 김저진 장군 부대 따로 활동하고 그렇죠. 있었고 네. 그러다가 다 같이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해보자 해서 벌어진 게 이 청산리 대첩이거든요. 네. 청산리 전투인데 그러고 나서 일본이 그렇게 나오니까 다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김자지 장군은 북로군정서잖아. 아니 홍범도 장군이 북로군정서구나. 그다음에 뭐 아까 그 서로군정서도 있었고. 네. 그렇게 다 또 뿔뿔이 흩어지고 또 이제 다 스타일이 달라. 그래서 어느 부대는 이제 나중에 중국 쪽으로 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장개석 쪽하고 그렇죠. 같이 네. 작업하는 군도 있고 모택동 쪽으로 그렇죠. 네. 공산당 군이랑 같이 네. 작업하는 그런 부대도 생겼고 네.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처럼 소련 쪽으로 연해주 쪽 넘어서 이렇게 사할린으로 가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렇게 다시 또 뿔뿔이 흩어졌다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모이는 게 그게 광복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국내로 이제 들어가자 이거를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일본이 갑자기 이제 항복하는 바람에 그 국내 진공이 이제 조금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네.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육사에서 이제 철거하려고 하는 이제 흉상, 이 6번 흉상, 이 이분들의 어떤 그 이념적인 면을 살펴보면은 사실 대부분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뭐 이념적으로 그렇게 뚜렷한 색깔이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없어요. 예. 제일 이념적으로 색깔이 뚜렷했던 분이 이회영 선생이랑 김자진 장군인데 이 두 분은 그냥 아나키스트예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뭐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아나키스트에 가까웠던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딱히 이념이 문제나 지금 나라 독립해야 되는데 뭐 이념 찾고 있네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이념으로 태클 거는 것도 굉장히 억지스럽다. 그리고 이 홍범도 같은 경우도 이름 네이밍 붙인 거 박근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난 정부가 무슨 뭐 홍범도 장군을 뭐 띄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윤석열 그러니까 약산 김문봉 대신에 네. 찾은 대체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황적으로 보면 이제 아주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는 있지만은 김원봉을 띄우려고는 했었지. 네. 근데 이제 홍범도 장군은 유해 송환 시도도 몇 차례 있었어요. 과거 정부 때. 이거 뭐 김영삼 때부터. 네, 김영삼 때부터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어느 정부가 특별하게 그러려고 했다는 것도 아니야.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을 한 거지 말하자면은. 네. 그리고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그냥 공산당이면은 네. 사실 북한에서 뭐 그러면 되게 좋아했냐 그게 아니란 말이지. 전혀 아니지. 왜냐하면 북한은 거의 김일성만이 유일한 그렇죠. 항일 독립의 네. 주체이기 때문에 네. 홍범도 장군은 워낙 이 전과가 뚜렷한 분이기 때문에 봉오동 전투나 그렇죠. 성산리 대첩으로 네. 뚜렷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끌고 오면은 김일성이 약간 좀 빛이 가려지거든. 많이 죽지. 예, 그래서 오히려 멀리 했었다.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일성 그때 피땅이었다고. 그렇죠. 예. 뭐 코올리기가 막 그 유딩 이런 애가 뭐 가고 총 쏘고 뭐 수류탄 던지고 할 거야? 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우리 남한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이제 국내로 네. 모시려는 시도가 처음 시작되니까 그때서야 북한이 부랴부랴 나서가지고 우리 홍범도 장군은 고향이 평양이니까 이씨 우리 쪽으로 데리고 와야지 왜 남한으로 가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배짱 튕기고 나왔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뒷북 때렸다는 거 북한은 관심도 없다가 그렇죠. 예. 그리고 진짜 이 그 총리님 SNS 글에도 있지만 이 체제 우월성이라는 거 이거에 대한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정말 냉전 그러니까 다시 대립 구도로 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 상대방한테 좀 맞아 뭐 이거 뭐 허세일 수도 있지만은 좀 이렇게 그 배짱 튕기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어떤 심리전의 일종 아니야. 그리고 소련 공산당은 망해버렸잖아요. 아니 뭐 야 니들은 그 막 어떻게든 막 그 다 뭐 반미 그러니까 미제 앞잡이면서 때려 죽이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자신이 있다. 들어올 때면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뭐 공산주의 신경 안 쓴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뭐 사실 방법일 수 있는데 쫌생이도 아니고 진짜 그 수염쟁이 말만 듣고 이러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긴 한다.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공산당에 가입은 했었지만 네. 홍범도 장군이 굳이 또 공산주의자까지 얘기를 들을 정도의 분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념적으로 별로 없어요. 이념적으로 뭐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어요. 군인. 예, 그냥 군인이야. 싸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네. 그래가 뭐 지원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련으로 넘어가신 거지. 네. 딴 게 뭔 상관? 이분은 그러니까 진짜 신경 하나도 안 썼어 그런 거에. 참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 지옥인지 그 이상의 어떤 그 드러나지 않은 목적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럽다. 대체 이제 뭐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이건 국힘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고 뭐 단순히 이제 선거 때 이제 손해 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힘 내부에서도 이건 좀 정체성 문제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강하게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온 이후에 가장 큰 그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슈들보다. 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확실하게 그 반대 여론중이 훨씬 높아 보이거든요. 진영과 상관없이. 그럼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국사 교과서에 떡하니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 전반의 어떤 반일 감정이라는 거는 좀 전반적으로 세기 때문에 그 3.1절 지난 3.1절 때 그 저기 뭐 일장기 단 그 인간 온 동네에서 다 두드리 맞았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참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그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계속 그 자기 고집 피우는 모양새만 보이고 있어가지고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모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와중에 이러면은 또 이제 그 야당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야당은 뭐라고 했나 한번 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똑같지? 늘 펼쳐지는 것 같아. 녹음한 거 틀어놓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민주당은 잘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야,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네. 갑자기 이재명이 단식을 하겠다고 네.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31일 날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바로 이제 시작된 건데.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했어 심지어. 네. 이제 그 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오늘 이렇게 띄웁니다. 뭐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에는 저희 책임이 가장 크다. 그건 맞는 말이지. 그런데 그것도 있어. 국민 삶이 무너져 가는 중이지 아직 무너지진 않았어. 아니 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수사적 표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는 뭐 맨날 이런 식이야. 이미 다 망해버렸어. 마치 그 국민의힘이 뭐 전 정권에서 경제를 망쳤습니다. 뭐 이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 무너졌다기보다는 저 같으면 이제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렇지. 뭐. 그 정도가 현실과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가장 맞는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너졌다 그러면 진짜로 5절당만 해가지고 아니 뭐 IMF 맞았냐고.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위태로운 상황인데 뭐 이제 이렇게까지 간 데는 내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장 적절할 것 같긴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수단이 뭐 벌써 다 썼어? 뭘 써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무슨 167석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마지막 수단하고 단식한다 그러면 사실 이건 무능하다고밖에 말 못하는 거 아니야? 거대한 무능이죠, 진짜. 거대한 무능. 예전에 그 세월호 전국 때 그때 이제 박영선이 원내였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 이제 당시에 그 한나라당이었나 그때가. 원내면서 그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았었죠. 네. 그때 이제 새누리였나 한나라당이었나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원내에서 그때는 새누리당. 그때 네.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막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고 하고 대하창구 튀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박영선이 그래가지고 일 못한다고 욕을 엄청 먹었거든. 그 사실 그랬죠. 빡쳐있으니까 세월호 때문에. 강경하게 나가지 못한다고. 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박영선이 울면서 했던 말이 우리가 의석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 그랬었죠. 의석 좀 도와달라고. 그때 또 딜을 받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딜을 받아왔죠. 네, 뭐 이제 그러니까 그놈의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아, 세월호 맞다. 조사 특위. 예, 맞다. 조사 특위 그 얘기했구나. 네, 그거 딜 받아왔다고 네. 아무것도 못 얻었다면서 욕 더럽게 먹고 그래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죠. 아무튼 이제 그때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예, 근데 의석이 그 없어서.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 사실 그 당시에는. 맞아요. 네. 예. 그 얼마나 이제 그 억울하고 이제 막 비참했겠냐고 스스로. 우리가 이제 막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이 상황에서 힘도 못 쓰고 이러고 있다. 그 심정을 이해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를 바닥바닥 갈았단 말이죠. 다음 총선 때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은 아주 넘치잖아. 167석이면 이런 적이 어딨냐고 세상에. 뭐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커본 적이 언제였냐고. 그러니까 지금 줄어서 167석이지 원래 한 170석 됐잖아요. 그죠. 170석 정도 됐었는데 이거 열린우리당 때보다도 한 열 몇 석이 더 많은 거야. 그렇죠. 지금으로 봐도 지금 네. 167석을 봐도 15석인가? 그렇죠. 네. 그때 더 많죠. 왜냐면 그때 152석인가 그랬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다. 뭐 어쩌라고 이 이상. 이 힘 가지고 원내에서 그래서 뭐 하려고 하긴 했었냐고. 그러니까 뭐 툭하면 그냥 부릉부릉 되면서 어디 뛰쳐나갈 생각이나 하고. 뭐 그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보면 양이원형 같은 그 띨빵이들 몇 명 일본 갔다 가지고 망신이나 당하고. 아 쪽팔리다 진짜. 네. 전문성 쥐뿔도 없고. 근데 그 무슨 마지막 수단이냐고. 이 또 이제 그 과거에 이재명이 단식 관련해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 요즘 재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뭐 이것저것 이 소리 저 소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뭐 이제 그 자기가 그 이재명도 그때가 2014년이었나 뭐 그쯤 됐죠. 그 단식 이재명 단식했을 때도 이재명이 이재명, 광화문에서 네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이제 박근혜 탄핵 정국 때 이재명이 이제 손에 장지진다 그러면서 단식을 했잖아. 그때 이제 그 이재명이 했던 얘기가 뭐 그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단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옛날에 그때 이제 광화문에 했던 단식은 그냥 이제 일개 지자체장이고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약자였으니까 약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게 맞지만은 이제 당신은 거대 여당 대표인데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물론 지금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여당이 아니고. 그 대신에 거대 야당이지. 그렇죠. 막강한 야당이죠. 원내 1당 아닙니까? 원내 1당. 거기서 뭐 다 그 의원들 충성도도 높잖아. 대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 다 찍어 누를 수 있지. 그 뭐 저기 어쨌든 간에 그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그 동력 가지고 정부의 원내에서 정부 반정부 뭐 투쟁이라고 하긴 못하고 반정부적으로 이렇게 뭐 정책을 펼친다든지 그래봐. 그러면 충분히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걸? 지금 윤석열 까는 걸로 이제 뭐 법안을 만든다든지 입법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감사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당에서 누가 그거 하는데 뭐 옆길로 셀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법안 내용 같은 거에 관해서는 조율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방탄 집회만 하다가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한다고 이러니까 뭐 와닿냐고. 게다가 비교적 최근에 네. 저희도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그렇죠. 7월달에 그러니까 6월 말부터 네. 단식을 시작하셨었나 보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이제 그만 지금까지 하면 죽어. 당연히 중단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7월 13일인가에 네. 이재명이 네. 오래 가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 네. 오래 싸우기 위해서라도 단식을 멈춰달라. 네. 아주 맞는 말 했어. 그런 얘기를
그게 이정미 대표 단식 18일째 되는 날에 네. 예,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차라리 명분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오염수 방류되기 전에 뭐 그렇기도 하고 네. 정의당만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예. 원내에서 민주당이 같이 움직이자라는 차원에서도 그건 해볼 만한 시위인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민주당 당대표는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이재명 단식 얘기하잖아요. 이게 윤석열 단식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꼬라지가. 그렇지. 윤석열이 막 아씨 효상 철거 반대하지 마라 막 그러면서 갑자기 단식을 해.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거는 뭐 딱히 명분이 없어. 이제 명분이 이제 이따가 그 억지스러운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그거는 이게 네. 명분이 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뭐 단식이 검찰 조사 이게 기자회견이었으니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제 단식이 검찰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 검찰이 지금 소환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어진 역할을 포기한 일은 없을 것이다. 동문서답이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다. 야, 검찰 수사가 지금 이제 최초 지금 소환하려고 한 게 9월 4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3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굶은지 바꾸는지 5일째 되는 날 아니야. 네네. 5일째 되는 날 검찰 조사 받으러 갔는데 지장을 안 받는다고? 당장에 지장을 주려고 했었죠. 그러니까는 4일 날 야, 내가 오전에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 5일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검찰에서 웃기지 마라. 네. 그 수원 남부지검인가? 네. 웃기지 마라. 그렇죠. 야, 2시간만 받는 게 어딨냐? 이러니까는 야, 그러면 날짜를 옮기자. 뭐 해서 11일로 옮겨놓은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죠. 네. 당장 지장을 주고 있잖아. 뭐 그것도 그렇고 이 좀 바꿔고 어떻게 검찰 수사를 하루 종일 받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오히려 들어가서 곰탕 한 그릇. 그리고 이제 뭐 그 또 다음 질문이 단식이 당내 사퇴론을 일축하기 위한 카드냐? 그러니까 이제 되게 돌직구로 물어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다수가 모인 정치 집단 내에서는 언제든지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일부는 그런 의견이나 지적이 있다고 해서 이게 갈등인 것처럼 보는 것은 오히려 정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건 뭐 이 말만 놓고 보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수박 타령이나 하지 말던가. 그러니까 이게 갈등 그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용인을 하려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수박 소리, 똥파리 소리를 못하게 막아야지. 이거 수박이나 똥파리 소리 자체가 그 전에 다른 목소리를 용인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거는. 그 용인하는 척하고 처음 시작한 게 그 체포안 부결될 때. 네. 그때 그 무효표였나? 그 명단 돌리고 막 저들 뇌피셜로 명단 돌리고 그랬었잖아. 예. 무효표 엄청 많이 나왔을 때. 네. 기권이었구나. 기권이 많았구나. 네. 그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하는 척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네. 재수 없으면 내가 가겠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네. 그때부터 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말로 이렇게 막 떠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더럽게 가기 싫어. 뭐 그러면서 뭐 이제 제가 싫어서 그만뒀으면 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없겠나. 북한 체제에서도 김정은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이 없겠나. 이게 이제 뭐 이재명 반대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제 동문서답인 거죠. 동문서답이기도 하고 좀 공허하죠 이 말들이.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용인하는 듯한 용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북한 체제에도 김정은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을 들키면은 바로 다 숙청당하잖아. 그리고 이재명도 민주당도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잖아. 그렇죠. 반명들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이 뭐냐? 그래서 단식 요구사항은 뭐냐?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꿀 것. 되게 좀 뜬구름 없죠. 근데 저는 이 뜬구름 없는 게 나름의 이제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핵 오염수 방류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것. 요건 좀 명확하죠. 요구사항이 그나마. 이거는 이거 바보 같은 소리인데. 그렇죠. 해양재판소에 제소해봤자 의미 없는데 이거 지금. 그리고 세 번째가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할 것. 이것도 좀 모호하죠. 다소. 근데 그나마 좀 전통적인 요구사항. 뭐 이런 어떤 그 정부에 대한 네. 반대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수위에 오르면은 항상 이제 개각을 예, 개각식 네. 총리 갈아치우고 네. 뭐 이렇게 해라. 보통 이거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지지율이 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지금보다 한 15%는 더 떨어져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액션이 나올 만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론조사 말씀하시니까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뭐 오늘자 어제자였나 갤럽 정례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 예, 어제 나왔죠. 예. 27%랍니다, 민주당. 아, 네네네네. 갤럽 쪽, 네, 그 정도 나오죠. 네. 30도 오랜만에 또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한 번 나왔던 게 잠깐 튀었던 거라고 하지만 결국 계속 쭉 연장해서 보면은 하락세에 있는 거죠. 계속 하락세고 이번에 나온 거는 거의 진짜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8월 30일 날 조선일보 기사를 봅시다. 이건 좀 이제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이 이제 그 제목이 수박은 할 수 없는 고귀한 희생. 이재명 지지자들 단식 응원 그래가지고 SNS나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댓글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아, 이제 조선일보 참 할 일 없구나. 네. 댓글 뭐 이렇게 많이 주워왔어? 한번 하나씩 한 문장씩 한번 쭉 읽어봅시다. 너무 많은데? 조금만 챙겨보죠. 몇 개만 챙겨보죠. 예. 자, 이제 무거운 대한민국 코를 어깨에 짊어진 모습에 눈물이 납니다. 네. 눈물이 나신다고 합니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단식으로 원하는 거 못 얻으실 텐데 지지자들이 중단 요구라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이게 좀 눈에 띄었어요. YS의 23일을 넘어서시길 바란다. 죽으라는 소리지. 이거 지지자를 가장한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뭐 암살 의도 댓글 뭐 이런 게 이때 아닌가. 그 보름달빵 논란 뭐 이런 거 뭐 있었고. 그런 것까지도. 그 아침 햇살은 누가 먹었더라? 아침 햇살 누군가 먹었죠? 예, 그 한나라당 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이재명이 지금 골 때리는 게 얘 당뇨 있다 그랬단 말이야. 지난 그렇죠. 제보자 A 씨의 네. 말에 의하면은 네, 그래서 특수 샌드위치를 네. 공급받았다고 그렇죠. 하죠. 네. 근데 당뇨 있는 사람이 밥 굶으면은 저혈당 쇼크 와서 죽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인슐린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데 꽂아야 되나? 그래서 인슐린을 꽂아야 되는데 네네. 이재명의 성정상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인슐린을 맞아야 될 수준이었으면은 그 이제 지금 단식한다고 이렇게 이 좌식 탁자 갖다 놓고 네네. 태블릿 PC 올려놓고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네. 그 물 한 병 있고 그것도 이상하게 하더라고. 물병이 있는데 텀블러만 계속 마시고 있어. 그러니까 뭔 텀블러에 곰국을 이렇게 숨겨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나 얘기도 미숫가루 있는데. 같으니까. 미숫가루. 달포문동장 미숫가루가 좋습니다. 설탕물 막 이런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 아무튼. 뭐 단백질 쉐이크일지도 모르는 거고. 단백질 쉐이크. 네. 근데 이제 만약 그런 식으로 쭉 전시를 해놓잖아요. 근데 정말로 인슐린 맞아야 될 수준이면은 난 그 위에 그 주사기 올려놨을 거라고 보거든. 내가 이렇게까지 몸 사용하면서 네.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애초에 그 제보자 A 씨는 그 당뇨식을 계속 당뇨식 샌드위치를 아침마다 공급을 하셨는데 그게 당뇨가 심각해서 그러지는 않았던 걸 수도 있다. 비교적 경증에. 네. 경증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피부 미용을 위해서 여타의 이유로. 아무튼 뭐 YS 23일은 고사하고 지금 뭐 한 2, 3일만 더 하면 더해도 큰일 나지 지금 당뇨인데.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또 수박들은 감히 쫓아오는 고귀한 희생이다. 네네네. 뭐 전혀 네. 쫓아가고 싶은 생각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 눈에 띄었어요. 현생 때려치우고 대표님 옆에서 함께 단식하고 싶은 마음. 이 전형적인 이제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저는 적극적인 행동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뛰어가서 같이 굶으세요. 저는 예전에 제가 코시국 전까지는 그나마 몸매를 유지를 했잖아요. 네. 그 몸매를 유지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 따라서 단식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때 현생 때려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은 휴일에 집에 쉴 때는 안 먹고 물만 마시고 일할 때는 점심만 먹었어.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함께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야 마음을. 그렇죠.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현생 때려치우고 옆에서 단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은 저처럼 동조 단식을 해보시라. 점심만 네. 먹으면 된다. 그럼 건강도 좋아지고 몸매도 만들 수 있다. 뭐 이제 요런 이제 좀 응원 댓글들이 많은 반면에 좀 보면 약간은 그래도 그나마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 전략적인 생각을 한다 싶은 댓글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내 쓰시는 것 같은데 긴 싸움이 될 테니 부디 몸을 챙기시라. 이거 이제
단식을 약간 만류하는 듯한 그런 이제 뉘앙스로 볼 수 있죠. 네네. 그리고 보면은 그 조건을 달지 않으면은 중단하기도 이어가기도 애매한 순간이 있다. 구체적인 요구안이 필요하다. 이런 댓글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엿먹이는 댓글이라고 보여요. 이제 앞서 이제 제가 요구안 그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다소 모호한 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요구안이 모호해야 돼. 요거는 사실 요구안이 분명하면은 그게 실행 안 되면은 추구 전략이 없단 말이야. 근데 모호하면은 대충 뭐 하는 것 같네 이러고 이렇게 슬쩍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거 좀 명확하게 딱딱딱 확실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박아버리면은 그거 안 되면은 못 빠져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 댓글 다신 분은 뭐 지지자 같기는 한데 이재명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다. 정말 죽일 생각인 것 같다. 뭐 그리고 이 보면 또 이제 뭐 실제로 그런 말도 있었어요. 요 기사에 나왔던가 제가 단 데서 봤던가 뭐 보면은 그러다가 죽으면 오히려 낫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지지자,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 혹은 그 좀 민주당원인데 좀 이제 그 극렬 좌파 쪽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을 이제 혁명의 제물로 삼겠다. 네. 이재명이 이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정말 들고 일어날 것이다. 안 돼. 이렇게 죽으면 저는 거의 그 사람급 죽음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남성연대 대표 누구였죠? 성재기. 성재기 씨. 예, 그 양반 어이없게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부터 뭐 저기 남성연대 많이 갔는데 후원금 좀 달라고. 그래도 당 대표인데 성재기 씨보다는 뭔가 그 파급 효과가 있겠죠. 저는 성재기급으로 그냥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 이렇게 하다 정말 죽어버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폭탄이 아니라 예. 단지 풍선이 터지는 정도이긴 할 텐데 이재명이라는 풍선은 너무 커. 너무 커가지고 그 터지면 소리가 진짜 엄청 클 거야. 그럼 이제 그 여러 사람의 먹거리는 나오죠. 이제 이재명 재단 만들고 뭐 그러면서. 징그럽다 진짜 그거. 자, 근데 이제 사실 이 단식 자체를 우리는 좀 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단식한다 그러면은 공개된 장소에서 그 네. 자리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그러니까 식은 없으니까 잠을 자가면서 계속 이제 노출시킨 상태로 단식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그러지 않고 있어요. 초유의 네. 출퇴근 단식이라는. 또 아주 초유는 아닐 수 있어. 국힘에서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공개 단식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는 그 이정현 대표가 네. 전 대표가 네. 어느 뭐 골방 같은 데서 네. 단식을 했었죠. 그 들어 누워가지고 이불 덮고 들어 누워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도 근데 출퇴근보다는 좀 나았다. 네. 왜냐하면은 계속 눈에 보면은 보일 수 있는 곳에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라는 게 이제 사실 뭐 언론이라던가 그러니까 기자들이 언제든지 가서 찍으면은 보이는 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어서 그렇지. 네. 완전히 뭐 집에 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재명은 집에 가잖아. 집은 아니고 잠은 저기 그 사무실 가서 잔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실. 네. 자기 국회의원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이재명 경호 측에서 하는 얘기가 뭐 경호 프로토콜상 그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 말하자면 이재명에 대한 뭐 신체적인 위협 요소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그렇죠. 그거 뭐 국회 안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구나 그렇죠. 국회 그 의사당 그 앞마당 거기서 하는데 그 담벼락 안에서 누가 거기 들어서 해코지를 어떻게 해?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죠.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 당사 앞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돼. 거기는 노출된 곳이니까 여의도 앞에. 그렇죠. 네. 근데 국회의사당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거긴 그 노숙 뭐 단식 농성하기도 환경도 좋아. 거기는 뭐. 그럼 추우면 그냥 그 본회의장 앞으로 잠깐 들어가고. 보통 이렇게 단식 농성하면 길바닥에서 하기 때문에 막 매연도 많고. 그렇죠. 해봤잖아 이재명이. 그렇지. 광화문 앞에서. 이재명이도 해봤지. 경험 있잖아. 그 광화문 앞에서 이제 대통령님 예전에 단식할 때 그때도 보면은 오히려 경호상으로 보면 그때 훨씬 위험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막 그 일베 새끼들 그 앞에서 그렇죠. 뭐 치킨 처먹고 그럴 때였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별 문제 없었잖아. 단식하는데. 누가 단식 투쟁하는데 와가지고 뭐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이재명에게 직접적으로 위해가 가해진 적? 또 지난 그 총선 지난 그 보궐선거 때 인천에서 그 저기 치킨 뼈통 집어 던지신 분? 그거 뭐 던진 것도 아니고 그거 뭐 떨어진 것 같다만 뭐. 그 정도가 제일 심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뭔 경호상 프로토콜이야. 말이 안 되고 단식을 뭐든 간에 하려면 보여주기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거 뭐 저기 사무실 들어가면 거기서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어 그거를?
뭐 이재명 같으면 진짜로 이렇게 안 먹는 티를 내고 얼굴에 막 이렇게 그 저기 음용 화장하고 나오고 이렇게 여기 뺨에다가 섀도우 칠해가지고 이렇게 뭐 뺨 푹 꺼진 효과 주려고 그러고 그럴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믿냐고. 그냥 당뇨 있다 그러고 아침 햇살이나 먹어. 그러면서 단식해. 그래서 대체 단식을 왜 하는 걸까 지금 와가지고. 네, 이거 좀 되게 뜬금없고 일단 이게 그 요구 사항이라는 게 네. 사실 모호하기도 모호하지만 네. 아니 실효성이 진짜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없어요 지금. 뭐 개각하라 정도? 개각 근데 개각해봤자 뭐 그러니까 아니면 오염수 관련해서 대책 세워라? 그게 그 국제 해양 재판소 네. 예 거기 그 재판 재판 걸려고 제소하라고 네. 돼 있는데 그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 했던 거거든. 안 했죠. 네. 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뭐 IAEA를 근거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샘플을 받아야지 우리가 위험성을 뭐 그렇지. 예. 그게 제일 컸지 맞다. 시료 채취, 네. 시료 채취를 일본이 안 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안 한 거거든. 네. 그럼 지금은 할 수 있냐? 뭐 못하죠. 이런 것도 있고 네. 지금도 아마 거의 일본에서 발표하는 도쿄전력이나 이런 데서만 발표하는 데이터에 온전하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샘플 채취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네. 정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야지. 네. 그 다음에 이거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꿀 거 뭘 가지고 그렇게 할 거야? 아니 이거는 윤석열이 그냥 이렇게 말하면 난 지금도 국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확보해 주면 국민 중심이야. 어쨌든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던가.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못 빠져나온다고 진짜로. 빠져나오지. 네. 죽어야지 그럼. 네.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뭐 좀 다른 얘기 한마디만 해도 그렇구나 국민 중심으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러고 계속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카드 자체를 사실 잘 내밀어야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나마 저희가 기억하는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얻어냈던 큰 정신의 단식이라고 하면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네. 지방자치제 관련해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받아내셨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또 받을 만한 거고 그거는. 그때 근데 정말 목숨 걸고 하신 거였거든요. 예. 그때 정말 위중하셨거든 그거 하고 나가지고. 이 단식의 효과를 이제 보면은 뭐 굳이 따져보자면은 내부 결속력이 가장 클 것이고 아무래도. 네, 그렇죠. 또 개딸들도 이제 또 개딸들이 오죽 계속 의리 없이 굴었으면은 이재명이 이거까지 하겠냐고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는 그 지난번 검찰 출두 때 네네. 그때 이재명이 난 단식을 결심했을 거라고 봐. 이 쌍놈의 새끼들 내가 그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와?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고 이재명은 마지막 수단이 맞아. 개딸들 자극하는 마지막 수단을 이걸 썼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이유로는 이걸 핑계로 이제 그 또 이제 검찰 소환이나 재판 지연하는데 핑계거리가 될 수 있죠.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뭐 단식하다 지금 당장은. 단식하다 멈춤했다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그 단식했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열흘 단식하고 11일 동안 병원에 있었거든. 거의 한 달 가까이 그걸로 때운 거야.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그거 가능하다는 얘기지. 가능하죠. 그리고 또 이후에도 몸이 축 나서 그러면서 막 재판 받는데 걔네 휠체어 타고 들어가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그럴까? 네.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네. 사실 그 전부터 뭐 이렇게 원내 교섭단체 이제 대표 연설 할 때 네. 그때 이제 이재명이 뭔가 자신 있는 것처럼 체포 동의안 상관없이 네. 내가 무조건 검찰 출석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왔었거든. 네.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뭔가 이게 좀 재판이나 수사 분위기가 뭐 김성태 나오고 그렇죠. 막 이화영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뀌고 또 백현동 또 사건이 이게 굉장히 커지니까 또 갑자기 막 몸살이고 뭐 이제 이런 방향으로 약간 좀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이. 네.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좀 몰린 거 아니냐 이재명이. 그래서 이제 판가리 느낌이 있습니다. 판가리 시도 차원에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그 여론의 방향을 틀기 위해서 네. 이런 걸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뭐 동시에 또 시간을 끈다. 네. 분명히. 그리고 정성호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옥중 공천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네.
정청래가 굉장히 싫어할 만한 이야기.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네. 뭐 그런 목적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을 위한 단식이다. 근데 또 막 이재명의 상황을 또 되게 좋아지게 만들 것도 딱히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진짜 시간 끌기밖에 안 되거든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굳이 이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왜 이럴까 이게 토론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네. 그려지는 게 많이 없어요. 이거 정말 뭔가 그 내밀한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재판 지연, 수사 네. 지연, 네. 그다음에 내부 결속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는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리고 이거 개딸들한테 시위하는 거라고 이거 당신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의리 없이 굴었으면 이재명이 빡쳐가지고 이러겠냐고. 이거는 예. 호구맨님만 할 수 있는 좀 날카로운 이거 관점의 이 전환. 네. 이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호구맨만이 할 수 있는. 왜냐면 제가 호구였기 때문에. 너희들 좀 더 호구스럽게 굴어라 그렇지, 이것들아. 그런 거지. 그 예전에 김어준 이런 짓 잘했거든. 막 괜히 김어준이나 아니면 저기 주진우나 위기감 조성하고 몸 상한 것처럼 액션을 막 취하면 호구들이 또 막 달려들어가지고 교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막 같이 가야 돼. 막 그러고 이제 막 갑자기 후원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도.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총리님 강연 이야기 좀 해봅시다. 아, 네. 뭐 제가 파견을 보내진 않았지만 네. 호구맨님이 전주와 안산 이 두 군데 다녀오셨죠. 네, 뭐 이제 전주는 저도 별로 갈 마음이 없었는데 끌려가다시피 뭐 이제 납치당해가지고. 아이 그냥 갔다 그래. 납치를 해요. 근데 납치 정말 안 어울리시는 분이. 사실 그 이제 그날 좀 그 이제 피곤한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이제 그 일행분들이 저 초반부터 이제 그 기다 빨렸다. 본인들이 어떤 그 활바람에 이제 눌려서 기가 다 빨렸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전날 일찍 자려고 그랬는데 잠자려고 노력했는데 잠을 못 잤어. 그러다가 이제 새벽 4시에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좀 힘들었다. 뭐 근데 그래도 잘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뭐 안산 같은 경우도 원래 저희가 원래 이제 금요일 날 녹음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제 못 갈 뻔했는데 이제 다시 녹음을 토요일로 옮기는 바람에 잠깐 다녀왔었는데. 네. 이게 제가 이제 큰 그림이 있었죠. 안산으로 보내려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순천 강연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은 그 이제 총리님이 이제 뭐 강연하고 나가지고 항상 이제 질답을 받으셨어요. 청중들한테. 근데 이제 뭐 대체적으로 질문들이 보면은 그 책 내용도 있지만은 현 시국에 관한 질문들이 이제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산 강연이나 순천 강연 때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 문제에 관해서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늘상 하셨던 말씀이 도덕성 같은 걸 이제 대뜸 강조를 하시고 지금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초반에는 하셨는데 이제 이 강연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뭐 이제 전주나 어제 그 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보면 이제 톤을 낮추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더 이상 지적은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질답 과정에서 좀 일부 이제 그 총중분들은 좀 불만을 가지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이제 그 다음 총선의 의의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좀 말하자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좀 견지해 달라. 이런 저는 이제 요구에 가까운 질문이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질문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총리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 원하는 대답 안 해주시고 이제 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면 그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 그런 이제 톤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사실 좀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좀 갑갑할 수 있죠. 뭐 지금 뭐 어떤 좀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총리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뭔가 이제 명확한 대책이나 대안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민주당 따라가자는 얘기밖에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그래서 어제 이제 강연 보고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임팩트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내실 때가 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그런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제 뭐 어제 그 강연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그 또 지인분들이랑 저희 청취자분들이랑 이야기 좀 해보기도 하고 집에 오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은 다르게 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리님은 총리님 나름대로 이제 그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근데 이제 아직까지 다 드러내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총리님이 생각하실지 제 나름대로 이제 내피셜로 돌려지는 건 있는데 이건 굳이 방송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제 내피셜일 뿐이니까. 네네. 다만 이제 과거 사례를 하나 가지고 그 사례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그 2015년 때 당시 이제 당 대표셨죠. 새정치국민연합에서 이제 더민주로 넘어가던 시기죠. 그때 이때가 이때 네네. 이제 그 당 대표셨던 문재인 대통령님 행보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 당시 어쨌습니까 안철수파 완전히 막 그 폐악질 극에 달하고 당 깨내만에 그럴 때였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내에서 국민의 당이구나. 네, 국민의당. 네. 이제 그 누구야? 그 최고위원 중에 그 하나 생각나네. 하여튼. 이종걸인가? 이종걸은 원내대표였고 최고- 그거 말고 그 주승용? 주승용이었나? 주승용인가 맞다. 네. 좀 제법 폐악질이. 그 옆에 앉혀놓고 당대표 옆에 앉혀놓고 네. 막 거의 모욕을 줬죠. 매일 하루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은 사실 그때 입장이 문재인 당시 당 대표가 물러나라. 네. 그냥 그거였어요. 그거 물러나고 네. 안철수한테 넘겨라.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뭐 이제 안철수가 뭘 해도 하겠다. 네. 뭐 그런 거죠. 안철수 혁신단이라고 또 만들고 네. 그랬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지자 입장으로 보면은 정말 속 터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수모를 당하시고 그다음에 막 정말 저자세로 일관하셨잖아요. 뭐 안철수 혁신은 그거 다 받아줄게. 당 깨고 나가지 마라. 같이 하자. 그러니까 네가 요구하는 거 거의 대부분은 다 들어줄 수 있다. 그런 식까지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뭐 집에 찾아갔는데 집 앞에서 이제 문전박대도 당하시고 그때 이제 진짜로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네. 이제 안철수한테 이제 딱 넘기려고 네. 그렇죠. 마치 결심하시고 가셨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그 총선 직전에 그 김종인한테 넘겼던 네, 것처럼 사실 그렇죠. 그러려고 가셨던 거라고 네, 하죠. 이제 후일 때문에 그렇게 나왔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뭐 정동영한테 그렇게 또 수모당하시고 정통영 그 감자 농장. 그 당시 여론도 보면 이제 두 축으로 나뉜다고 보는데 이것도 두 축인데 이제 딱 대립되는 두 축이 아니라 어떻게 나왔냐면은 문재인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네. 무능하게 당하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었고, 저렇게 당해서 어떡하냐, 우리라도 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축이 있어서 두 번째 이렇게 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대거 입당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자의 시각이 또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도 힘들었어요. 사실 그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근데 그렇게 된 끝에 결국 이제 국민의 당으로 분당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후에 나온 이제 대통령님 SNS를 하나 봅시다. 이거 유명한 SNS죠. 트윗글. 2016년 2월 19일 날 이제 대통령님 트위터 글인데 보시면은 정동영 국민의당 합류 잘 됐습니다. 구도가 감명해졌습니다. 자욱했던 먼지가 거치고 나니 누가 적토이고 중심인지 분명해졌고요. 결국 총선 승리의 책임은 더민주에 몫이됐습니다. 야권 분열을 극복하고 야당의 승리를 이끄는 것 더민주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좀 이렇게 그 기존의 대통령님 태도하고는 상반되는 면이 있다고 보는데 분당하고 나서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더민주로 당면 개명하고 나가지고 근데 잘 됐다. 구도가 부도가 감명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동영이 당 나가고 나니까 당 나가지 말라고 무조건 설득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그럼 뭐냐? 저는 당시 대통령님이 결국은 당 쪼개질 거라는 거를 알고 계셨고 굳이 그걸 막으려고 하지도 않으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쪼개지겠지만은 어차피 쪼개질 것이다. 그렇다면은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쪼개졌을 때 책임이 나에게 오지 않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렇게 그 수모를 다 참아오셨던 것들이 당 쪼개지고 난 이후에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쌓아온 명분이었다는 거지. 대통령님을 너무 복잡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바둑 두시는 분이고 바둑에 뭐 매수 내다보시는 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되게 단순하신 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뭐 물론 그렇기도 하죠. 네. 그냥 최선을 다하신 거고 나갔어? 어쩔 수 없지. 그렇죠. 쿨가이의 정도. 뭐 떠난 사람 안 잡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굳이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다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총리님이 하시는 것도 일종의 명분 쌓기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총리님이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없기도 해요. 지금 그럼 민주당 망하라고 그럴 거야? 사람들 모아놓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님의 포지션이 지금의 포지션이 이때의 정동영 같은 거야. 그렇지.
만약에 전 총리님께서 그러니까 이전 총리께서 탈당을 하셨어. 네. 근데 이제 이재명이 딱 이걸 코스프레 하는 거지. 그렇지. 딱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럼 진짜 붕 떠버리는 거지. 예.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을 응원하시는 분들 우리도 한때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는 분당을 응원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반대한다기보다는 포기하는 건데 저는 뭐 포기한다기보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같이 가겠다. 네. 그 주의라서. 저는 그냥 포기. 네. 안 하실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적통 싸움을 사실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분당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충분히 이전 총리의 명분이 있다. 명분과 적통, 네. 정통성 네.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이전 총리께서 아마 안 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는 정동영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일단 끝까지 내부에서 싸워 보시겠다. 근데 이제 싸우는데 그럼 그래도 민주당은 안 나갈 건데 민주당 망해라 아니면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렇게 네. 얘기 못 하지. 쉽게 못 하죠.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 망해버리면은 네가 고춧가루 뿌려서 망했다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보실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그러면은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면은 총선 이후에 분당할 수밖에 없는데 총선에 만약에 많이 의석수가 줄은 상태에서 그때 분당해봐야 힘만 더 약해진다. 힘은 더 약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총리님도 당이 지금 상태로는 재기불능이다. 그러니까 구제불능이다. 그것까지는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당이 이재명 체제가 이재명이 구속되고 그러면서 여론에 쫓겨가지고 결과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총리님이 질 수 있는 명분이 뭐냐, 그걸 보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시는 그런 답답하게 들리는 말씀들은 그때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 아마 나중에는 사람을 봐달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지금 보면 안민석 이 새끼가 뭐 총선 때 이낙연 총리 역할했는데 그런 소리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얘도 지금 밑밥 던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총리님이 안 받으면은 저거 이낙연이 안 도와줘서 총선도 깨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도와줘도 이재명이 잘해서 이겼다 그래버리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근데 총리님은 그걸 자기 총리님 스스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총선 때 말하면 다 지원 가겠다고. 근데 안민석은 참 바보 같은 게 지금 특히나 이재명계 쪽 의원들은 절대 이낙연 전 총리 못 부릅니다. 개딸 때문에. 그렇지. 네.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 그거 부르면 박수 지지 기반이 깨지거든. 작살 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마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친 이낙연계 아니면 그렇죠.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만 지원 유세를 자연스럽게 하시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총리님 운신의 폭이 그렇게 좁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몇 명 살릴 수 있느냐가 사실은 실적이 되는 건데 총선 때. 뭐 그건 이제 뭐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네. 알 수 없고 그냥 그건 희망회로 돌려야지 뭐. 네, 맞아. 희망회로 돌리는 수밖에 없어. 다만 이제 지금 총리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답답하게 들리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답답하게 들렸었지만은 뭐 생각해 보면은 나름의 포석일 수 있다 이것도. 네. 뭐 어쩔 수 없다. 네, 어쩔 수 없다. 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지금 뭐 대안도 없어요. 이낙연밖에 없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네.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뭐 달리 어디 가실 겁니까? 가는 거야 그냥. 이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팟캐스트 보고 다 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정독질 때려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닐 것 같으면은 그냥 좀 마음 편하게 먹고 네. 그냥 쭉 가보는 거지 뭐. 가다가 안 되더라도 뭐 망하더라도 같이 망하면 덜 힘들고 네. 덜 괴로우니까 믿어봅시다. 네, 그래 보자. 네, 그러면 시원한 가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